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산모 통합사회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다음 자료의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드디어 페루 쿠스코 시내 구경을 시작했다.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기온은 땡땡이 커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 판초를 입은 원주민이 알파카와 라마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제대로 남미를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면은요.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상춘 기후라고 합니다. 상춘 기후. 그래서 상춘 기후는 항상 봄과 같이 날씨가 굉장히 살기 좋은 기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후대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적도 주변에, 그러니까 적도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지역인 적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열대기후 지역에서 우리가 굉장히 산이 막 3,000m, 4,000m 높은 지역, 고산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높은 곳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밑에는 굉장히 더운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산, 그러니까 열대 기후 지역에서 고산 지역, 굉장히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온이 선선한 거예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열대 고산 기후, 열대 고산 기후 또는 열대 고산 기후를 상춘 기후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니까 적도 주변의 높은 산악 지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그럼 기억은 적도 부근의 저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아까 적도 부근, 열대 기후 지역의 저지대가 아니라 뭐죠? 고지대죠, 고지대. 그러니까 X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요. 니은은 기온이 땡땡이 커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 그러니까 앞에는 온화한 기후라고 했는데 여기는 쌀쌀하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 자, 기후의 변화가 크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일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일교차다. 그래서 일교차라는 건요, 바로 그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리는데요. 기온, 습도 또는 기압 등이 하루 동안 변하는 정도. 알파카와 라마를 보면은요, 알파카와 라마. 저 지금 여기 그림에 라마가 있는데 이 라마하고 알파카 그림은 다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알파카와 라마는 바로 이 안데스산지에서 짐을 나르는데 유용한 가축 맞고요. 그 다음 리을. 자, 그 다음에 본문을 계속 볼게요. 쿠스코는 한때 잉카 제국의 수도였지만 이후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유럽풍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광장에 있는 대성당을 방문하겠다. 가장 인상 깊었던 서화의 최후의 만찬이다. 크리스트교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이지만 식탁의 한 가운데는 페루 원주민의 정통 음식인 꾸이가 그려져 있다. 자,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특히 에스파냐, 스페인이 이 남미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죠. 여기를 그 식민지로 지배를 하면서 지금도 이 지역은 에스파냐어, 스페인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의 메시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라리가 스페인 리그로 많이 진출한 이유가 언어가 같은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식민지를 받는데,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도를 넣어드리는데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는데 특히 하나 어디냐면은 지금의 브라질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 브라질 땅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라틴 아메리카 밑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에스파냐어를 쓰는데 이 포르투갈 지배를 받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크리스트교의 성서 가운데 식탁의 한가운데 꾸이가 그려져 있다. 요거는 크리스트교, 이 서양의 유럽의 어떤 종교인데 이제 페루의 원주민들의 음식인 꾸이가 그려져 있다는 거는 바로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된 거다. 그래서 4번, 리울로 인해 페루에서는 에스파냐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미은은 유럽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융합된 사랑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A와 E에 대해서 고른 것은, 자, 여행 많이 합니다. 이번 휴가에 가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겁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나라라서 간헐천도 있고, 어쩌면 용암이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몰라.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그 튀어나오는 그거를 용암이라고 하고, 간헐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열에 의해서 솟구치는 그 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계속 볼게요. 블루라고는 꼭 가야 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외 온천이 있어. 그 다음에 지열 발전으로 나온 온수를 사용한대. 자,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하구나.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사회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지각판과 지각판이 충돌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형이고, 이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조산대라고 부릅니다. 조산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넣어드리는데, 그 조산대 중에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맨 마지막을 보면요, 나는 6월에 백야 투어를 봤는데 밝은 밤하늘이 정말 신기했어. 백야라고 하는 건요, 밤에도 백색으로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밤에도 해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밝은 낮이 24시간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백야입니다. 백야는 대개 그 위도 48.5도 이상의 지역에서 그 여름 동안 나타나는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도 48.5도라는 거는 굉장히 고위도예요. 고위도. 높은 위도야. 높은 위도. 그러면은 높은 위도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지도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지도 볼게요. 정답은 바로 아이슬란드 A입니다. A. 고위도의 그 화산 지진 활동도 활발하면서, 그 다음 여기는 백야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위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터키는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한 군데를 지나는 게 터키. 그래서 터키 관련돼서 지진 관련된 뉴스가 많이 뜨지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는요, C 같은 경우에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끝에, 여기는 방글라데시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쪽에서도 굉장히 지진이 많다. 여기 옆에는 어딜까요? 이쪽은 파키스탄도 지진이 많죠. 자, 그 다음에 D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조산대라고 해서 이제 조산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를 말하죠. 뉴질랜드도 이렇게 되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한 무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뉴질랜드도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이런 그 자료 읽기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자료는 A와 C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하고 C는 각각 말리, 베트남, 프랑스 중에 하나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잖아요. 말리는 아프리카, 프랑스는 유럽의 선진국인데, 프랑스는 우리가 굉장히 알아보기가 쉽겠죠. 자, 선진국,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등장을 했는데, 선진국을 진입한 나라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바로 인구는 늙어가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가장 특징, 그러니까 뭐예요? 그 노년층의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이 굉장히 낮은 거를 선택하면 그게 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부터 보면 될까요? 노년층을, 이런 거에 노년층을 먼저 봐야 돼. 근데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있어요. 뭡니까? B죠, B. 그리고 유소년층도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B가 바로 프랑스라는 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가 조금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베트남도 서서히 그 아이들을 적게 낳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소년이 낮고, 그런데 이 말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층을 그 산하 제한하는 게보다 그냥 많이 낳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그만큼 말리보다는 베트남이 더 발전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이가 태어나는 비중이 더 적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A는 아프리카 말리, 그 다음에 C가 베트남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자, 이거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은 거. 자, 그러면
A는 B보다 출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은 A가 B보다, 그러니까 A의 그 유소년층이 낮고 B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클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B가 더 유소년층이 적으니까 더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높아요? A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B가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이 더 필요하죠. B는 A보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고요. 니은은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 자, 여기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장년층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얼마나? 이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분수라고 보면은 청장년층이 밑에고 그리고 노년층이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중요한 게 청장년층이 되고 그거 대비 비교해야 되는 게 노년층이니까 여기가 노년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A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같은 경우에 50.8 나누기 2.4가 되겠고, 그쵸?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C 같은 경우에는 67.9 나누기 8.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A를 계산하면은 대략 4.7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12.08%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4.72 대 12.8이니까 12.08이니까 C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A는 4.72, C는 12.08보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그쵸? 이거는 4고 요건 12니까 낮다. 맞죠? 다음 B는 A보다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자,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청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많으면 평균 수명이 더 길겠죠. 그쵸? 인구 구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청장년층의 노년층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B는 A보다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B가 A보다 평균 수명이 길 거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A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고 청장년층, 노년층이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요거의 평균이니까 노년층이 많은 B의 평균 연령이 더 A보다 높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B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B는 C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자, 보세요. B는 C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B가 61.6이고 C가 67.9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오히려 C, 베트남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3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그래프는 국가별 태양광 발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태양광 발전 비율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실 게 뭐냐면요. 자, 여기가 이런 표가 나오면은 먼저 뭘로 나누냐 그 기준점을 보셔야 돼요. 자, 기준점. 자, 요거 보면요. 먼저 발전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발전 비율. 그러니까 전체 그 전력 생산량 중에서 태양광의 발전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 위로 올라가서 높고 이쪽으로 낮고 그리고 요게 평균 발전율 그러니까 전 세계 태양광 발전 비율이 5% 정도구나 는 걸 알 수 있겠고 평균 일사량이라는 게 뭐예요? 평균적으로 태양이 얼마나 많이 태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태양 에너지를 근데 일사량이 여기 올라갈수록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요. 태양광의 발전량입니다. 발전량.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 비율인데 전체의 전력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요거는 태양광의 발전량.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을 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광으로 얼마만큼의 그 전기를 생산해서 이거 얼마만큼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도시가 쓸 수 있느냐. 그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양. 이건 그러니까 단순 비교고 이거는 양이고. 고민이 되세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자,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독일보다 많다. 자, 평균 일사량이라고 있는데 위로 갈수록 많고 밑으로 갈수록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영국을 먼저 찾아야죠. 영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영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일사량이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독일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6일로 더 앞서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영국의 평균 일사량이 독일보다 많다? 아니죠. 독일이 평균 일사량이 영국보다 많죠. 더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평균 일사량은 세계 평균 이상이다. 자, 여기 세계 평균 일사량은 요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 평균 일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죠. 그쵸? 그런데 여기 위로 가 있어야지 평균보다 높은 건데 중국은 그 밑에입니다. 그래서 일사량은 세계 평균 이상이다. X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칠레이다. 자, 태양광 발전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얼만큼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을 많이 쓰게 하느냐. 그쵸?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제일 큰 나라여야 돼요.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칠레예요. 자, 칠레 어딨죠? 칠레는 평균 일사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두 번째고 아랍에미리트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작지요. 동그라미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그러니까 3번은 칠레가 아니라 중국이 있죠. 자, 3번도 X고, 자, 그다음 4번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 비율은 세계 평균 미만이다. 그렇죠? 미만이죠. 미만이라는 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평균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평균 일사량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평균 일사량이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들이 발전량도 많대요. 여기에서 6일로 갈수록 더 앞서 있는 나라가 이 동글뱅이도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칠레, 아랍에미리트 평균 일사량이 더 크지요. 그쵸? 그런데 태양광의 발전량이 그러면은 이게 동그라미도 더 커야 돼요. 여기 앞서 있는 나라가. 그런데 일사량은 앞서는데 아랍에미리트도. 그런데 중국보다 더 작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5번도 X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국가 A와 B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입니다. A는 미국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영국에서 발전된 이거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잘 많이 나오죠. 바로 미국에서는 바로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내각 책임제라는 그 정치 체제가 나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A 행정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 자. 자, A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가 3권 분립이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 건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권 분립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뽑아요. 행정부도 따로 뽑고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회도 따로 뽑고. 그런데 이 행정부의 수반은 국가 원수, 국가에서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대통령 중심제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B에서는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친임권을 가진다. 자, 불친임권이란 건 뭐예요? 난 널 신임해. 신임이라는 건 뭡니까? 난 널 믿어. 이거예요. 난 널 믿어. 그런데 불신임권이라고 하는 거는 난 널 싫어해요. 난 널 싫어해. 자, 우리가 이 의회하고 내각을 봐야 되는데 내각 책임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내각 책임제, 영국의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선거로 뽑히잖아요.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입법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럼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가 된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수가 된 당이 입법부가 내각을 꾸려가지고 행정부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입법부 이꼬르 행정부의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이 내각 책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입법부는 이제 국회죠. 그러니까 의회.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인 내각 같은 경우에 서로 일치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카운터 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각에 대해서 내각의 일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사퇴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결의안을 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내각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각의 보스를 수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수상이 자기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전체 의회, 그러니까 이 입법부가 속한 의회의 의원을
전체를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서 다시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선거하는 거 총선거라고 하거든요. 이 총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회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서로를 때릴 수 있는 창이 하나씩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는 의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you are fired.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입니다. A에서는 명예혁명, B에서는 독립혁명이 발생하였다. 자, A는요, 미국이니까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부터 그 미국 독립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여기는 B가 아니라 A고, 그 다음에 B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명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그림으로 넣어드리는데 권리장전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요. 이 권리장전을 제정을 하면서 비로소 입헌군주제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명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비로소 영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아직은 그렇지만 그 투표권이라든지 여러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명예혁명이라는 게 영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어떤 시금석이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X고요. 예, 바뀌었으니까요. 자, 리을입니다. A와 B는 모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에 해당된다. 그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넣어드리는데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는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밑에는 라틴 아메리카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앵글로 아메리카에 해당이 되는 건 A만이죠. B, 영국은 앵글로 아메리카랑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로 X고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